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공기관 내비게이션의 공공기관 취업 설명회를 맡은 윤종혁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기업 취업 강의를 17년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NCS 강의라든지 그리고 자소서 면접 강의를 두루두루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야기를 좀 드릴 건가? 세 가지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대부분 설명회를 하게 되면은요, 보통 이제 1시간 반 정도에서 한 2시간 정도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뵈야 되다 보니까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공공기관 취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마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는 공공기관을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시죠. 나는 대기업에 가려고 하니까 경험이라든지 인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 그런데 공기업은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는 여기서 무엇부터 해야 되지? 라는 것들. 그러니까 공공기관 준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공공기관 준비 어떤 식으로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공공기관 취업이 과연 어려운 건가?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공공기관 취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일단은 NCS부터 일단은 나는 준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A에서부터 G까지 전방위적인 부분들을 잘 모르시고 시작하시다 보니까 우왕좌왕거리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시간은 가게 되죠. 그래서 공공기관 취업이 사실상 어느 정도의 전략과 그 다음에 내가 계획만 잘 짜놓으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건 있어요. 필기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정확한 시스템과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든 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공기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기간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기간과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5단계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려요. 첫 번째가 바로 기간 설정입니다. 대부분 제가 우리 학생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면 상담을 하면서 우리 학생분들한테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글쎄요, 한 1년요? 글쎄요, 1년 6개월 정도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묻는 게 있습니다. 왜요? 왜 1년 6개월을 생각하시죠? 왜 1년을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왠지 올해는 넘기고 싶지 않아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 관심이 있으셔서 제 영상을 클릭하시는 분이시라면 아마도 올해는 넘기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클릭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올해는 넘기고 싶지 않아요. 일단은 한 1년 6개월 정도는 생각하라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니까 한 2년 정도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강 기간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일단 첫 번째 공기업은 토익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물론 토익이 없어도 되는 공공기관들도 있습니다. 토익이나 아니면은 토익 스피킹, 오픽 점수, 어학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많은 공기업을 지원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학 점수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죠. 그러면은 그런 어학 점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학 점수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여러분들의 남은 어학 점수의 기간을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6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부터 NCS 공부하고 전공 공부해서 6개월 안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여기서 내가 어학 점수를 만들고 시작하자. 또는 내가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시작하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다가 어학 점수를 만들까? 이런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간 설정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스펙을 확인하고 또는 전 시즌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두 번째는 기업 선정입니다. 스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어느 정도 선정해야 되는데 기업 선정은 두 가지죠. 여러분들의 스펙에 따라서도 선정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전공에 따라서도 선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 선정을 하시는데 기업 선정을 많이 한다라고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많이 내야지 많은 확률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편이에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았고 제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다면 많이 채용한다라고 해서 그 자리가 반드시 내 자리는 아닙니다. 한 자리를 뽑더라도 그 자리가 내 자리일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많이 내봐야지 일단 나오는 대로 지원해봐야지가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업을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매월 공부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매월 공부 계획을 내가 어떤 식으로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하고 이번 달에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준을 삼아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또 드릴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기준 삼아서 이야기를 좀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 기준을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공부 계획을 하셨다면 이제 일별 공부 계획을 짜 주시는 거죠. 일별 공부 계획도 느낌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오늘은 전공이 땡기니까 전공을 해볼까? 오늘은 NCS에서 수리가 땡기니까 수리를 해볼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골고루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별 공부 계획도 반드시 잘 세우셔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 이 5단계가 바로 합격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있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이미 1월 달에 수자원공사가 공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LH공사도 공채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전 시즌에 공부가 안 되어 있었다면 지금에 와서 나는 이제 시작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수자원공사나 LH를 내신다고 하더라도 합격 확률이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럼 합격 확률이 없으니까 내는 걸 추천을 드리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내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1월부터 6월까지 정도가 상반기의 공채 시즌이 될 거고요. 하반기 공채 시즌은 상대적으로 좀 짧아 보일 수 있을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의 공채 시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3월 달에 예를 들어서 토익이 만료되는 분들이 계세요. 토익이 만료되는 분들. 자, 그러면 3월 달에 토익이 만료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계세요. 토익이 만료되니까 토익을 안 보는 공공기관을 나는 일단은 지원하고, 그리고 6월이나 7월부터 다시 한번 토익을 만들어서 8월부터 시험을 준비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일단 토익을 안 보는 공기업들 또는 토익에 대한 것이 좀 완화되어 있는 공공기관들 또는 토익의 기준이 없는 공공기관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서는 토익에 대한 기준 점수가 없죠. 서울교통공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지방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부분 뭐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토익이 만료가 됐단 말이에요. 만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토익을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3월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NCS라든지 전공이라든지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한 5월이나 6월쯤에도 공채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5월 공채나 6월 공채부터 출발을 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더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리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시간이 걸리는 건 정확하게 스펙을 준비하는 기간을 빼셔야 됩니다. 스펙을 준비하는 기간, 토익을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커말이라든지 또는 한국사를 준비하는 기간, 이런 준비하는 기간은 조금 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기업을 준비를 하세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난 대기업도 같이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럼 대기업을 준비하는 기간을 한번 보자고요. 대기업을 준비를 할 때 대부분 어떠냐면은 요즘에는 중고 신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대기업 쪽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 쪽에서는 많이 있는데 공기업 쪽에서는 중고 신입이라는 말 자체가 좀 많이는 없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턴, 스타트업을 거쳐서 또는 인턴을 하고 그 인턴을 2-3개를 하고 다시 인턴을 해서 그렇게 해서 대기업을 지원한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인턴이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인턴만 한 2-3개를 했고 공모전 했고 이런 것들을 거쳐왔어요. 그럼 이것만 몇 년일까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것만 한 2년 넘을 거예요. 2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취준기간에 넣지 않아요. 왜 취준기간에 넣지 않느냐면은 인턴을 하면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취준기간이 아니라 내 경력을 쌓는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지원을 하실 때부터 나는 취준기간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대부분이 나 한 대기업 6개월 만에 갔어. 한 3개월 만에 갔어. 이번 시즌 바짝 하니까 들어갈 수 있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기업을 가기 위해서 난 분명히 인턴도 하고 공모전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그 기간을 취준기간이라고 넣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상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기업을 준비를 할 때는 또 달라요. 한국사 준비하고 커말 준비하고 토익 준비하는 기간까지 전부 다 취준기간으로 넣습니다. 그러니 나 이제 한 1년 6개월 했는데 왜 못 들어가지? 1년 4개월 했는데 왜 못 들어가지? 1년이 스펙 준비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하면서 나는 자격증 따고 뭐 따고 스펙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스펙 준비 기간을 넣으면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취준 기간이. 여기에서 저는 좀 다르게 보자라는 거예요.
합격과 기관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이건 분포도인데 분포도를 간략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전공 완성도가 많아질수록 기간은 짧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X축은 전공 완성도거든요. 그리고 Y축은 기간, 개월수입니다. 그런데 전공 완성도, 특히 여기에서는 기술직 분들이 조금은 유리하세요. 조금은 유리한데 왜냐? 기사 공부를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사 준비를 하고 기사를 따는 것도 약 한 1년 정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을 공부를 1년 정도 하신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전공 완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한 4.5개월, 3개월에서 4.5개월 정도 걸리시고요. 그리고 전공이 아예 안 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년 내서 18개월 정도까지로 보시는 것.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까지 상반기, 하반기를 나눴을 때 여러분들이 공채 시즌을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대부분 5월, 6월 정도가 필기가 몰려있는 달이 될 거예요. 4, 5, 6월 정도가. 그리고 아마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7월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공채 시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중반기라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2년에는 중반기가 생길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공기업 합격생의 사무직 부분의 평균 스펙을 보자고요. 2021년 기준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커말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24%, 그리고 한국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3%였고요. 커말과 한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8%였는데 사실상 올해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커말과 한국사 둘 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커말 한국사 사조사를 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면 기술직 분들을 봤을 때는 기사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28%, 기사와 한국사를 둘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39%, 기사와 커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22%였는데 쌍기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11%였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특히 기술직 분들은 아마도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은 쌍기사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쌍기사를 가지고 계시는 직렬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직렬이나 환경직렬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쌍기사가 없다면은 한국전력 정도를 붙기 또는 환경공단을 붙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쌍기사가 아니더라도 전기 쪽의 쌍기사가 아니더라도 발전자회사라든지 아니면 지역난방공사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쪽은 쌍기사가 아니더라도 서류에서 통과를 하셔서 필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 쪽에서 아무래도 많이 채용이 되는 곳이 한국전력이다 보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쌍기사, 그러니까 1차 서류 전형에서 정량평가라고 하죠. 스펙을 위주로 점수를 내서 보는 그러한 정량평가 위주의 방식의 1차 서류 전형을 하다 보니 쌍기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실제로 2021년도는 쌍기사를 가지고 있고 토익 850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기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전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환경직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공단 같은 경우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2021년도에 1차 서류 배수를 줄였습니다.
1차 서류 배수를 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스펙, 컷이 올라간 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 반대로 반대인 이슈도 있었죠.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사무직무를 100배수, 서류 전형에서 100배수로 채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토익 930, 40 정도는 돼야 돼. 아니야 950은 돼야 돼 라고 했던 토익 컷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서 800대 후반까지도 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완전히 이것까지는 다 갖추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익 점수, 그 다음에 커말, 한국사, 그 다음에 기사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자 보세요. 토익은 750에서 850, 맥스를 850으로 저는 잡습니다. 선생님 저는 900은 넘어야 될 줄 알았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쪽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이제 코이카라든지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지 이런 곳들이 토익 900이 넘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토익은 750에서 850 정도로 가지고 계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그러면은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으로 대체가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100% 전환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으로 전환이 안 되고요. 전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익으로 전환이 안 되는 곳, 토익 스피킹으로 전환이 안 되는 곳들도 있고요. 오픽으로 전환이 안 되는 곳들도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이나 장애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500 이상이니까 이 점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사무직의 맥스는 거의 커말과 한국사가 거의 맥스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선생님 사조사도 있어야 된다던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이 이외에는 자소서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이력서를 잘못 썼거나 또는 무엇인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의 문제인 거지 이것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기술직 같은 경우에서는 기사에다가 커말 또는 한국사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저는 커말이나 한국사나 모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발전자회사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사 공부를 꼭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이 그 가산점으로도 들어가지만은 한국사 시험을 치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 시험을 20문제 때문에 통사를 다 봐야 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발전자회사나 지역난방공사 시험 정도를 친다라면 저는 한국사 공부를 따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기직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을 하시게 된다면 쌍이사까지를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래서 스펙 준비 기간은 좀 따로 생각해 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NCS 직업기초능력 혹시 공부해 보셨나요? NCS 직업기초능력의 준비 기간을 한번 보자고요. 저희들 합격생의 환산 점수입니다. 환산 점수라고 해서 실제로 성취도별로 이제 한 거거든요. 성취도별로 한 건데 대부분 지금 3개월, 4개월, 5개월째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어느 정도의 합격선이에요. 어느 정도의 합격선이고 6개월 정도의 71.7% 정도가 나온 이 환산 점수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대부분 NCS 직업기초능력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 전공 때문에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다른 걸로 떨어질 일은 없다 정도의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안 늘어요 원래는. NCS 직업기초능력은 1, 2개월째 한번 보세요. 거의 안 늘어요. 이 정도의 점수는요 사실상 운이 좋아서 붙는다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팍 뛰죠. 꾸준히 하면 3개월, 4개월 정도째는 무조건 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탕 뛰고 난 다음에는 이제 6개월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3, 4, 5개월 정도의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합격선을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정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공부 시간을 보면은 깜짝 놀라실 텐데, 그래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정도째의 직업기초능력 준비 기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전공까지 같이 들어가면 평균적으로 한 4개월 정도는 해 주어야 어느 정도 합격을 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단계예요. 자, 1단계에서 기간에 대한 선정을 얘기를 했어요. 이 기간 선정이 왜 이렇게까지 제가 좀 공을 들여서 얘기하느냐면은 여기에서부터 처음부터 잘못 그 바늘을 꿰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헤매요. 저는 제가 가장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분들이 계속 헤매다가 지쳐서 저한테 상담이 와서 처음부터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경우가 가장 속상해요. 사실상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1년과 기성세대의 1년은 다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가 안 정해졌어요. 기성세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저는 내년에 또 공기업 강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1년이 지나서라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건 사실상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어서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단계를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2단계 기업 선정은 전공과 스펙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술직 같은 경우에서는요. 일반 기사 필기 시험 과목으로 공부를 하세요. 선생님,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 기사 필기 가지고도 안 되던데요. 그래서 공무원 쪽에 있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봐야 되던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자, 여기서 공무원 문제와 그 다음에 기사 필기 문제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냐 하면 공무원 쪽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변별력을 주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변별력을 주어야 할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안쪽 저 깊은 구석에서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런데 일반 필기, 기사 필기 같은 경우에서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니까 전략을 따로 세울 수가 있죠. 거기다가 60점이에요. 평균. 그러면 나는 꽈락만 면하지 않는 과목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점수를 굉장히 높게 해서 평균을 높이는 그런 과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본인들한테는 전략 과목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반 기사 필기시험 과목을 90점에서 80점에서 90점 정도 맞는다. 즉 버리는 문제 없이 공부를 하셔야 합격까지 가실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사무직입니다. 사무직은 단일 전공과 상경 법정 통합 전공 그리고 사통합 전공으로 나눠져요. 단일 전공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단일 전공을 하다가 상경을 갈게요. 상경을 가다가 단일 전공을 갈게요. 사통합 전공을 갈게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자, 단일 전공 같은 경우는 경영경제법 행정 중 택일이고요. 요즘 공공기관에서 행정학으로만 뽑는 경우는 많이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경영경제법
법정 계열이고요. 경영은 재무와 회계가 같이 들어갑니다. 경제는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그 다음에 거시경제에서 화폐경제라든지 금융경제까지는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 같은 경우에서는 헌법, 민법, 상법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행정학이 단일 전공으로 나올 때는 행정법을 포함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지방공공기관에서는 행정학을 보는 경우들은 많이 볼 수 있으나 지금 현재 이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를 하는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중앙형 공기업이거든요. 그런 공기업들에서는 행정학을 채용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경 같은 경우에서는 경영 경제인데 여기에서는 회계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법학과 행정학, 법정은 법학과 행정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통합 전공 같은 경우에서는 경영, 경제, 법, 행정학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일단은 한번 보자고요. 기술직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SOC 공기업, 그러니까 공항공사라든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라든지 LH공사라든지 이러한 국가철도공단이라든지 코레일이라든지 이러한 SOC 공기업이나 발전자회사, 동서발전이라든지 서부발전이라든지 남동발전이라든지 중부발전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들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러한 에너지 발전 공기업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이쪽이 기술직을 좀 더 많이 채용을 한다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사무직이 중요한데 사무직은 단일 전공, 상경, 법정, 통합 전공, 사통합 전공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단일 전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공,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관광공사, 가스공사, 농어촌공사, 도로교통공단, 수자원공사, 코레일 같은 경우가 단일 전공을 봅니다. 그 외에 단일 전공을 보면서 논술을 보는 소비자원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단일 전공 같은 경우는 공항공사, 관광공사, 가스, 농어촌,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금융권입니다. 금융권 같은 경우에서도 대부분 단일 전공을 봐요. 예금보험공사라든지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대부분 단일 전공을 보는데 단일 전공의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야기를 안 드린 거고요. 안 드린 거고 여기에서는 관광공사라든지 가스공사, 농어촌공사 여기에서 가스공사를 제외하고 또는 철도공사를 제외하고는 스펙을 조금 보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토익이 한 750에서 한 800점 정도 또는 850점 정도까지 맞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단일 전공을 해보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자, 상경과 법정 통합 전공 같은 경우에서는 발전자회사라든지 도로공사, 지역난방공사나 에너지공단, 국가철도공단 등이 있는데 국가철도공단 같은 경우는 토익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발전자회사 같은 경우도 토익을 많이 보진 않고요.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800점이 만점인 거고요. 에너지공단 같은 경우도 800점이 만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내가 스펙이 조금 안 되더라도 필기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경 법정 통합 전공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쪽으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는데 교차 지원하는 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직업기초 능력을 안 보는 공기업들도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사무직에서는 LH공사라든지 그리고 LH공사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대신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에서는 영어와 한국사가 들어가고요.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서는 건보법 시험을 따로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사통합전공 같은 경우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는 사회복지 쪽으로 내가 전공을 하셨거나 이쪽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경영경제법 행정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경영경제법 행정에서 무엇까지? 경영경제법 행정에서 사회보장론, 사회복지학까지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시험을 치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따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서는 국민연금법이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직 같은 경우에서는 단일전공, 상경법정통합전공, 사통합전공을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전공을 선택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부 범위가 나와요. 나는 단일 전공에 또는 나는 이제 기사는 땄으니까 기사 필기 돌려가면서 한 10개년치, 20개년치 한번 돌려가면서 그리고 NCS 직업기초 능력 공부해야지 라는 어느 정도의 공부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지 공부 방법을 알면 그 다음부터 계획을 세우기가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공부와 훈련의 차이.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전공 공부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은 훈련의 영역에 가까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직업기초 능력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을까요? 다 못 풉니다. 60분에 40문항, 60분에 50문항, 또는 70분에 80문항, 또는 80분에 80문항, 90분에 80문항 이런 식으로 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간 내에 결코 다 풀 수 없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풀어야 되고요. 많이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빨리 풀고 많이 맞추는 소위 말하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도 풀어야 되지만 빨리도 풀어야 되고 그걸 스킬을 적용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직업기초 능력은 훈련의 영역인 거예요. 내가 시간적인 감각, 문제를 풀 수 있는 감각들을 계속 끊임없이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훈련의 영역이다. 그래서 안 늘다가 기본기가 딱 쌓이고 나면 탕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훈련의 영역인 거고요. 공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공부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도 직업기초 능력은 오전 시간대를 활용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때 시험을 보거든요. 즉 시험을 보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그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전공은 좀 다르죠. 전공은 외우고 학습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에 쫓길 일이 없는 거죠. 누가 더 많이 외우고 학습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개를 같이 해야 합니다.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요. NCS만 하고 그 다음에 전공을 한다. 이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기초 능력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본기 다지기가 중요합니다. 특히 수리와 의사소통의 기본기 다지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기본서라고 있습니다. 기본서는 시중에 파는 교재 NCS 통합기본서라고 하는 것들을 사서 보시면 되는데 보통 2회독에서 3회독, 혼자 공부하실 때는 2회독에서 3회독 정도를 공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민경채라고 얘기를 해서 7급 민경채는 의수문자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정보능력, 그 다음에
정보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업윤리라든지 이런 쪽 있잖아요. 정보 능력, 직업윤리, 그 다음 뭐 기술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이런 쪽 있죠. 조직 이해. 이런 쪽도 모듈형을 반드시 같이 끼워 넣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 학생분들이 정보 능력이 약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피셋 유형만 공부하시거든요. 그래서 피셋 유형만 공부하지 마시고 모듈형까지 같이 섞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 이걸 추천을 드립니다. 당연하게도 과목은 섞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는요, 의사소통 다 봤어요. 수리 다 봤어요. 자원관리 다 봤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은 의사소통, 화요일은 수리 능력, 수요일은 문제 해결 능력, 목요일은 자원관리 능력, 그리고 금요일은 모듈형 정보 능력.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자꾸 섞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지 되는 거고요. 전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는 10개년에서 20개년 정도 기출문제를 풀이를 해보시면 더 좋고요. 사무직 같은 경우에서는 이론을 먼저 1회독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풀을 하면서 이론 정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 플러스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마도 산업인력공단에서 여기에서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산업인력공단에서 아마도 교육을 하는 인강이 있다면 직업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무적합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직무적합도는 뭐냐 하면은 회사에 대한 사업이나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해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바로 직업기초 능력에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의사소통의 지문으로 나오거나 LH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NCS 심화라고 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서 한 번 보는데 1개월 정도 걸리고요. 다음번에 한 번 보는 데는 한 2주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1개월 2주, 즉 1개월 반 정도 잡고 기본서, 그리고 민경채는 보통 지금 현재 10개년치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10개년치를 보시게 된다면은 7급 민경채입니다. 10개년치 정도를 보시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것도 한 2달 정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요렇게 하는데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기간을 잡고 공부를 해주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다면 이런 방법으로 저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제발 합격할 수 있는 몸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 그냥 이번에 시험이 어떤지 해서 저 공부 안 했지만 한번 보려고요. 어떤지 해서.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난이도조차 모릅니다. 이게 무슨 유형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험을 보러 가겠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합격할 수 있는 몸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저는 4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초 체력을 다집시다. 수리 능력을 먼저 길러야 됩니다. 처음에 NCS 직업기초 능력을 준비를 하신다면 수리가 처음에 발목을 잡을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사소통이 발목을 잡을 거예요. 의사소통은 왜 발목을 잡느냐? 풀이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해 능력도 기르셔야 되고 수리 능력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기본적인 연산이라든지 정말로 중학교 수준의 그 문제들이거든요. 그 문제를 내가 한 번쯤은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전공 이론을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체력을 올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서 2회독에서 3회독 할 때는 절대 시간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모든 유형을 익히시는 거죠. 그리고 전공은 이론 완성 후에는 문제풀이를 가시고요. 피센 민경채 풀이를 하면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몸을 만듭니다. 피센 민경채를 풀이할 때는 만점을 맞는다는 목표인 거고요. 이때부터 지원하면서 실전 감각을 익혀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멘탈 관리. 이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이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또 멘탈이 나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멘탈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바로 합격할 수 있는 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합격할 수 있는 몸이 되면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마음껏 지원하시고 공부하시고 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걸 만들어 봤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내가 갈 공기업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그 공기업의 정책이라든지 사업 영역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필기 준비를 좀 잘 하셔야지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 합격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공부 시간을 모아봤습니다. 실제로 뭐 SH 물재생, 한전, 에너지공단, 농협, 환경공단 가신 분들 물론 이거보다 더 많죠. 이거보다 더 많은데 우리 매일 공부 시간입니다. 매일 9시간, 총 시간이 매일 9시간, 8시간, 10시간, 9시간, 8시간, 10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전공은 뭐 에너지공단 가신 분은 전공에 좀 자신이 있으셔서 전공은 매일 3시간 정도씩, 그리고 NCS는 6시간 정도를 공부를 하셨고요. 한전 같은 경우는 5시간, 5시간 정도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분은 기술직입니다. 환경공단 같은 경우도 기술직이신 분이어서 이렇게 하셨고요. 농협도 4대4 정도. SH는 오히려 전공에 조금 더 시간을 더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필기의 공부량은 절대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저는 2020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서 설명회를 할 때는 이 정도까지 필기에 대한 중요도를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문제가 정교하지 않았거든요. NCS 직업기초 능력의 문제가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NCS 직업기초 능력의 문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고생한 만큼 점점점 정교해져 가고요. NCS라는 이 제도 자체가 점점 정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이건 정착이 된 제도예요. 정착이 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착이 되면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커트라인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또 명심해 주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기업 취업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합격을 하실 거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지겹고 힘들어서 내가 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 또한 일선에 서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강의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1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에요. 1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짧게
제가 준비한 것들 사실상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필기를 얘기를 하더라도 1시간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하고 기업 정리하는 것도 1시간도 모자라죠. 취업 설명회는 뭐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정해진 시간이 있기에 이렇게 할애된 시간 안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 여러분들 원하는 거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전 항상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